네, 난소암 치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기 전에 아까도 이제 한번 본 슬라이드이실 텐데요. 난소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끔 와서 이렇게 배꼽 주변을 이렇게 만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난소는 골반 안쪽 되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팬티 라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팬티 라인보다 조금 더 안쪽에 자궁이 있고 그 자궁의 양쪽에 난소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은 이제 매달 난자를 생산해서 배란이라는 걸 하고 그리고 여성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생식기관이죠. 그래서 난소에 생기는 암을 난소암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나팔관에서 생기는 암과 1차성 복막, 우리 복강 안을 이렇게 싸고 있는 막이 있거든요. 그 복막에 생기는 1차성 복막암도 난소암과 생기는 기전이나 병의 경과나 치료 모든 것들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난소 난관 복막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 같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제 김철준 교수님이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난소암의 발생 수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보시면 숫자로 2008년에 한 1890명 정도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2020년에는 2947명이니까 1000명 이상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국내 난소암 누적 환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1995년에 2,300명이었는데 2019년에는 24,000명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증가를 하는데 그럼 매년 이렇게 환자 수가 갑자기 이제 더 10배나 많아졌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난소암의 특성상 병의 진단과 치료 과정 중에 치료가 완치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을 진단받고 나서 이제 금방 사망하시지도 않습니다. 재발도 굉장히 잘 일어나고 재발과 치료를 계속 반복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환자 수가 누적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환자 수가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실제로 많은 부인암들이 이제 폐경이 되는 50대 이후에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50대 이후의 난소암은 전체 여성의 이제 5대암, 10대암 이렇게 하는데 부인암은 5대암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보통 한 10위권 바깥쪽, 자궁 경부암이 한 9위 정도 되는데 최근에는 젊은 연령층에서 난소암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것도 아까 나왔던 이제 그 내막암과 비슷한데요. 15세에서 34세에서는 암 발생률 4위에 해당합니다. 제일 많은 것이 갑상선 유방, 그다음에 자궁 경부, 그 다음이 난소암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도 암이 생기나요? 우리 애가 왜 암이 생기나요? 라고 이렇게 이제 10대 난소암 환자를 둔 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발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임신이나 출산 경험이 없는 경우에 초경이 빠른 경우, 그다음에 폐경이 늦은 경우에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 출산을 많이 한 경우 그리고 수유를 많이 한 경우에는 오히려 발생이 낮아지는 걸로 되어 있어서 실제로 여성의 어떤 배란 과정, 생리 과정 자체가 난소암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측을 하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유방암의 과거력이 본인에게 있거나 가족 중에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환자가 있다라고 하면 가족력이 이제 본인이 난소암의 발생 위험이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난소암 환자의 95%는 가족력이 없습니다. 그냥 산발적으로 생기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태생적으로 난소암이 잘 생기는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잘 알려진 유명한 배우 안젤리나 졸리의 경우처럼 그런 거고요. 그 브라카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16% 정도 되는데 이 유전자 변이의 검사는 환자의 혈액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끝이네요. 혈액으로 시행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혈액에 유전자 변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난소암 수술한 조직 자체에서도 유전자 변이가 추가적으로 5% 정도 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전체 유방암 환자의 20% 정도가 저 브라카 유전자 변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되었습니다. 난소암의 진단은 아까 이제 자궁 내막암은 질출혈이라는 증상이 초반부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초기에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게 되고 진단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난소암은 초기에 별다른 증상이 없습니다. 그냥 뭐 소화가 좀 잘 안 됐나, 배가 좀 빵빵했나, 이제 이 정도의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라서 오히려 소화기내과에 입원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던 중에 CT나 MRI에서 난소암이 진단되어서 협진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효과적인 조기 진단 방법이 없습니다. 초음파를 계속 본다고 해도 혹은 자궁 경부암 검사 같은 그런 조기 진단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병이 많이 진행된 상태인 3기나 4기, 진행성 난소암 상태에서 발견이 되시는데 그때는 이미 배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이미 복수가 차서 배가 나오거나 이로 인해서 식사도 어렵고 배가 아파서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 난소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초기에 1기 단계에서 진단이 되는 경우도 계시는데요. 아주 우연히 정기적인 산부인과 진찰 과정에서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내진이나 초음파 검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돼서 오시는 경우 아니면 양성 혹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가 초기 난소암인 경우고 전체 난소암의 일부에 해당하고요. 80% 이상은 3, 4기의 진행성 난소암 상태에서 진단이 되겠습니다. 난소암의 병기, 이제 1기는 난소에만 암이 있는 경우, 2기는 난소를 벗어나서 골반까지 약간 침범한 경우, 3기는 골반을 벗어나서 상복부까지 침범을 하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모든 부위나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난소암 모두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3기 말입니다. 그리고 4기는 악성 흉수가 있거나 간, 폐, 뼈 등의 타장기로 원격 전이, 멀리까지 전이가 있는 경우에 4기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난소암의 이제 치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암인종이라는 게 모든 암이 다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약제를 사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병기에 상관없이 난소암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와 보조항암 치료를 너무 늦지 않게 잘 끝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이렇게 암이 다 퍼졌는데도 수술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난소암은 다른 암하고는 다르게 이제 그 난소의 표면에 암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라서 복강 안에 넓게 퍼지더라도 깊이 파고들지 않습니다. 넓게 쫙 깔려있기, 눈보라치듯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한 90% 이상의 암을 눈에 보이지 않게 다 걷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장기의 암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암종마다 치료가 다르다라는 사실, 다른 거 보니까 수술이 안 되던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암종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는 복막 전이가 심하면 아예 수술을 안 하시죠. 근데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깊게 퍼지지 않는 것도 있지만 항암제에 대한 치료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림프종 이런 것들은 항암제 반응 굉장히, 혈액암은 항암제 반응 굉장히 많이 잘하거든요. 95% 이상. 근데 난소암도 꽤 항암제의 반응을 잘 하는 암에 속합니다. 한 평균적으로 90%가 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수술로 없앨 수 있는 만큼 암의 크기를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1cm 이하가 되도록 최대한 많이 걷어내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항암 치료의 효과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최대한 조그맣게 만들도록 수술을 하는 것을 최대 종양 감축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종양 감축술을 하고 보조항암 치료를 제때 잘 마치는 것이 난소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암종하고는 다릅니다. 나는 수술은 할 건데 항암 치료는 안 할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수술이 필요가 없는 치료입니다.
오히려 수술해서 칼대고 나면 훨씬 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최대한 없애고 나서 보조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초반에 이제 수술이 무섭고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시고 한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시면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난소에 암이 있는데 난소만 떼면 되지 왜 다른 장기를 다 떼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주변으로 전이를 잘 합니다. 대망이라고 해서 이제 장 앞을 감싸고 있는 기름막 같은 건데요. 그쪽으로도 전이를 잘하고 암세포들의 임파선을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그쪽으로 많이 전이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CT를 보고 병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일단 수술 전에 예측을 하는데, CT에서 암이 난소에만 있는 것처럼 보여도 대망이나 림프절 등을 절제해서 보면 15% 이상에서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암이 전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T상에서 1기라고 했지만 실제로 수술해 보면 3기, 4기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난소만 떼지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개복 수술을 통해서 자궁도 떼고 난소도 떼고 임파선도 떼고 대망도 떼고 충수돌기, 복막 생검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다 떼야 어디까지 갔는지 가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병기가 몇 기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수술을 조금밖에 안 해놓고 이 사람이 1기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임파선까지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안 떼서 모르는데 어떻게 1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로 최대 종양 감축술과 병기 설정 수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 복강경 수술로도 암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난소암에서는 초기 난소암의 경우에 한해서 아주 일부에서만 시행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장점이 있죠. 흉터도 적고 출혈이 적고 그러니까 남의 피를 맞아야 할 일도 적고 일단 통증이 적습니다. 그 흉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보통의 개복하는 난소암은 여기 팬티 라인에서 배꼽을 지나서 여기 앞에 가슴뼈 바로 아래까지 굉장히 큰 절개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아프죠. 그 절개 라인 자체가 길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하고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좀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로봇 복강경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빨리 복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초기 난소암에 한해서 일부에서만 난소암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여성에서 난소암 1기이면서 치료 후에 임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자궁과 정상인 반대편 난소를 보존하는 가입력 보존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딱 그렇게만 한쪽 난소만 떼는 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자궁과 반대편 난소는 남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림프절 절제술, 대망 절제술 이런 것, 복막 절제술 같은 시술은 다 시행을 해야 그 사람의 병기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조항암 치료도 1기 초 그리고 분화도가 굉장히 좋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초기여도 보조항암 치료를 시행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임신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입력 보존 치료를 하는 게 위험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이렇게 가입력 보존 치료를 하나, 처음부터 아예 다 수술을 하나, 재발률 자체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1기 초이면서 아주 젊은 여성에서는 가입력 보존 치료도 하나의 선택이 될 수는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난소암의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도 초기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로 보이지 않게 다 제거했다 하더라도 재발률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기라도 15% 이상에서 2기인 경우에도 20% 이상에서 재발을 하는 것으로 일단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재발률을 낮추기 위해서 수술을 깨끗하게 했다 하더라도 보조항암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은 수술하고 3주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다. 너무 늦어지면 효과가 나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보통 3주에서 4주 안에는 항암을 시작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표준항암제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탁신 플라티늄이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약제를 섞어서 복합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정맥 주사제로 한 4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3주 간격으로 6차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 4기에 해당하는 진행성 난소암은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크게 방법이 있는데 수술을 먼저 하고 보조항암 치료를 표적치료제라고 하는 이제 신약이 있습니다. 그 약을 이제 같이 복합해서 하기도 하고 항암 치료가 모두 끝난 이후에는 표적치료제 유지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난소암 수술, 큰 수술을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나 내과적인 합병증이 있거나 너무 많이 퍼져서 이거는 정말 다 뗄 수 없다라고 판단되면 많이 남기고 수술을 하면 이유가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행항암 치료를 해서 사이즈나 이제 이런 것들 많이 줄인 다음에 최대한 많이 잘 뗄 수 있을 때 수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보조항암 치료와 표적치료제 유지요법으로 치료를 하는 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최대 종양 감축술, 모든 종양을 제거하거나 수술 후에 종양의 크기가 1cm 미만으로 되는 것이 목적이고 그래야 보조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생존율이 가장 향상되는 거라서 이 초기 치료, 수술과 보조항암 치료를 늦지 않게 최대한 빠르게 시행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대 종양 감축 수술은 복강경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복 수술로 하고요. 선항항암 치료를 해서 많이 암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실제 개복을 통해서 복강경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많은 부분, 간 뒤쪽이라든지 스플린 뒤쪽이라든지 비장 뒤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잘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쪽을 이렇게 붙어있는 장 같은 것들을 열어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그쪽이 숨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복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병기설정술 아까 말씀드린 그거 이외에도 간 표면이나 비장 표면, 장 표면 거기에 이제 가 있으면 간도 일부 절제할 수도 있고 비장도 절제할 수 있고 장도 일부 절제할 수 있고 의심되는 이렇게 도돌도돌 만져지는 복막의 많은 부분들을 벗겨내듯이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명이 막 수십 개씩 이렇게 달리는 이제 수술 기록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왜 이렇게 수술이 오래 걸렸냐고 라고 얘기하시지만 정말 오래 걸립니다. 제가 지난 이틀 전 화요일 날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소남항암 치료 3번 하고 이제 반응이 좋아서 최대 종양 감축술을 거의 한 외과선생님하고 다 해서 횡격막 아래쪽도 절제하고 비장 아래쪽에 있는 쪽도 다 절제하고 대망도 전부 다 절제하는 그 뒤쪽 자궁이랑 장 뒤쪽 복막까지 다 절제하는 수술을 거의 10시간 동안 시행했습니다. 똑같이 진행성 난소암도 수술 후에 보조항암 치료가 3주경부터 시작을 하고 3주 간격으로 6차까지 이제 주사 치료로 시행을 하게 되고 아까 초기 난소암에 나왔던 그 표준 항암제와 동일합니다. 파클리타스 카보플라틴 복합 치료를 하게 되고 아바스틴이라고 하는 표적 치료제를 일부 환자에서는 중간에 같이 병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데요. 선행항암 치료는 처음부터 수술을 하면 다 못 될 것 같거나 환자가 큰 수술을 견디기 어려울 만큼 건강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 항암 치료제를 3번 합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하고서 내과에서 넘어오면 수술의 여유가 굉장히 나쁩니다. 딱 3번 해서 저 어느 정도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수술하는 그 찬스를 놓치면 치료 효과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요. 2번 내지는 3번 정도 해서 수술의 범위를 좀 줄여놓은 다음에
최대 종양 감축술을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수술 후에 온열 항암 화학 요법 하이팩이라고 하는 복강 내에 항암 주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리는 치료도 일부 환자, 특히 브라카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최근 발표가 되어서 일부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팩은 암이 드글드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복강 안에 항암 치료를 해서 하는 게 효과가 없습니다. 암 덩어리 자체는 모두 다 거의 절제를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상으로 봐야 그러니까 암세포가 보이는 그 정도로 다 걷어낸 후에 항암제를 조금 온도를 높여서 43도 정도의 온도로 복강 내에 2-3시간 관료시켰을 때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재발을 막 반복하는 상태에서 하이팩 치료를 이제 얘기하시는 보호자분들도 있는데 그때 치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실제로 다른 타 장기암, 특히 이제 대장암에서 하이팩 치료를 많이 했었는데요. 최근 연구 결과는 효과 없음으로 나왔습니다. 난소암에서도 수술 먼저 할 때는 선행항암 치료하지 않고 수술 먼저 하고 나서는 하이팩을 하는 게 생존율 향상 효과 없다고 나왔습니다. 선행으로 항암을 일단 한번 하신 분에 한해서 그다음에 이제 수술했을 때 거의 남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팩한 게 생존율 향상이 그때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연구들은 아직 연구 결과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진행성 난소암 치료의 효과를 보시면 복강 내 전이가 있는 3기 또는 4기 이후에도 최대 종양 감축술을 잘 시행하고 보조항암 치료를 잘 받으면 80% 이상에서 완전 관해가 가능합니다. 완전 관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데요. 이거는 완치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사라졌던 암이 보통 치료 후 2년 이내에 70% 이상에서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발을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면 항암 치료에 대한 효과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발 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 수술하고 보조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표적치료제라고 하는 신약을 같이 유지요법으로 사용함으로써 첫 번째 재발까지의 기간을 많이 늘리는 것이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가장 결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유지요법이 상당수의 환자들한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요법의 목적은 치료 반응이 있는 기간, 그러니까 첫 번째 치료 이후에 완전 관해된 상태에서 재발할 때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연장시켜서 환자의 전체 생존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표적치료제의 종류로는 현재 난소암에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 베바시주마, 파프 억제제, 또 그 둘을 같이 병용해서 쓰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베바시주마은 종양의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진 약이고요. 이게 2010년대에 최초로 이제 약이 개발된 이후에 최근에서야 난소암의 표준 치료제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주사제이고 3주 간격으로 약을 투약을 해야 되고 보통 신생혈관 억제를 하기 때문에 수술 후 환자의 상처 회복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암치료 때는 생략하고 항암치료 2주기부터 항암치료에 추가해서 사용을 하고 항암치료 6회가 완료된 후에는 베바시즈맙 단독으로 1년 정도 사용했을 경우에 재발 위험도를 약 30%까지 감소하는 좋은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도 모든 환자한테 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3기 말이면서 잔존 종양이 있는 경우, 잔존 종양이 없는 경우에는 급여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급여로 사용을 할 수는 있겠고 이따 다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기인 경우에도 보험으로 베바시주맙을 상당 기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최근에 가장 핫한 치료인 파프 억제제라고 하는 치료가 있는데요. 파프라고 하는 유전자는 DNA 에러를 복구하는 유전자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새롭게 계속 생기고 복제를 하고 뭔가 그 중간에 에러가 생기면 그걸 복구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몸이 향상성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브라카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는 난소암이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 브라카 유전자 또한 DNA 그 복구하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유전자인데요. 그 유전자의 결함이 있는 난소암 환자에서 파프 억제제를 사용하면 거의 70% 가까이 재발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NEJM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의학 저널에 발표가 되고 하면서 실제로 한 1년 가까이 전서부터는 브라카 변이가 있는 난소암 환자에서 파프 억제제를 급여로 보험가로 처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브라카 유전자는 혈관 검사나 아니 혈액 검사나 아니면 조직 검사로 다 합해봤자 20%밖에 안 되는데 그럼 나머지 환자들은 어떻게 되느냐가 궁금하실 텐데 그 브라카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상동 제조합 결함 HRD라고 하는 DNA 손상을 복구하는 데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난소암 환자한테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러한 상동 제조합 결함을 가진 비율이 50% 정도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꼭 브라카 유전자는 이 상동 제조합 결함의 한 부분에 해당을 하게 되는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한 50% 가까운 난소암 환자가 이 파프 억제제를 사용할 경우에 50% 이상의 재발률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실제로 최근에 이 HRD 검사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래는 미리어드라는 외국 회사에서만 가능했던 검사 비용만 해도 500만 원이 넘었고 환자의 검체를 미국까지 보냈어야 되는 그런 검사였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한국 회사인 60자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 개발을 했고 그게 의료 신기술로 통과되면서 아직은 비급여이지만 한국에서도 한 4주 정도만 기다리면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파프 억제제 약이 없을 때는 그 브라카 유전자 검사가 있는지 검사도 잘 안 했습니다. 그게 브라카 1, 2 두 가지 유전자를 다 검사하면 200만 원이 넘는 검사거든요. 실제로 난소암 환자에서는 급여가 되니까 5%만 내고 검사를 하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그 돈을 내고 검사를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파프 억제제라는 약이 나오고 안젤리나 졸리의 그런 이제 고백 이러면서 돼서 특필되고 난 이후에는 브라카 유전자 변이에 대한 검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었고 그리고 그 유전자 검사를 바이오마커로 해서 이제 해당되는 분들에게 파프 억제제, 표적 치료제를 상당수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림파자가 조금 더 일찍 출시된 약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약이고 진행성 고도 상피성 난소암에서 브라카 변이가 있는 경우에 급여로 사용하실 수 있고 일단 조건은 수술 후 백금 기반 항암 치료를 4번 이상 한 상태에서 부분 관해 혹은 완전 관해가 있는 환자에 한해서 항암 치료에 효과가 없는 환자에게 이 약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 관해 이상의 효과가 있는 환자에 한해서 마지막 항암 치료 날짜로부터 8주 이내에 약을 시작하게 되고 하루 2번 투약하면서 2년까지 복용할 수 있습니다. 제줄라라는 약은 다케다에서 만든 약인데 진행성 고도상피성 난소암 브라카 유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로 유전자 변이가 없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사용을 일단 할 수 있고 4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금 기반 항암 치료 4주기 이상 투여한 이후에 부분 관해 이상의 반응이 있는 환자에 한해서 마지막 항암 치료로부터 12주 이내에 시작하고 얘는 조금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면 되고 특이하게도 재발 때까지 계속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비용도 제줄라가 조금은 더 저렴은 해서 그쪽으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편이긴 하고요. 이러한 표적 치료제는 항암제는 아니기 때문에 머리가 빠지거나 손발이 저리거나 그런 부작용은 적은데
이 약 또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초반에는 있습니다. 제일 가장 흔한 부작용이 빈혈이고요. 환자분 굉장히 피곤해하시고 속이 많이 울렁거리고 구토고요. 초반에 좀 생깁니다. 그러나 정맥으로 맞는 항암제에 비해서는 그나마 좀 견디기가 쉬운 편이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빈혈이나 혈액적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초반에 혈액 검사를 좀 자주 해서 용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것 이외에 이제 항암제를 여러 번 재발을 하면서 항암제를 다양한 종류로 바꾸다 보면 더 이상 이제 쓸 항암제가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러한 재발성 난소암의 새로운 치료인 면역 항암제라는 것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반응률은 20-30%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부작용이 거의 없는 관계로 여러 번의 항암 치료에 많이 지치신 환자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브라카1, 2 유전자 변이 검사는 상비성 난소, 난관, 복막암 환자에게는 모두 급여로 시행을 합니다. 혈액으로 하는 검사이고요. 여기서 양성으로 나오면 가족들에게도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소암 조직에서 더 이제 그 NGS라고 하는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서 5% 정도의 브라카 유전자 변이 환자를 더 걸러낼 수가 있게 되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항암제 치료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제줄라나 림파자 같은 치료에도 잘 듣고 예후가 더 좋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상동 제조학 결합에 대한 검사들도 최근에는 거의 이제 루틴으로 난소암 수술하시고 나면 이 검사까지 보통 다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난소암의 치료는 기본 치료 방침은 수술하고 종양을 최대한 제거하고 나서 항암제를 너무 늦지 않게 빨리 투여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가 미혼이거나 출산 예정인 경우에 암이 난소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반대편 난소와 자궁을 살리는 치료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에서는 양측 난소, 대망, 림프절 여러 부위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종양을 다 제거해서 남은 종양이 없고 1cm 미만으로 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항암 치료에 매우 중요하고, 그 이후에 유지요법을 통해서 재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난소암 치료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재발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난소암은 재발을 하더라도 종양을 모두 제거할 수 있다면 어디 이쪽에 골반 임파선이나 아니면 대동맥 임파선 쪽에 하나만 이렇게 딱 재발을 한 거다라고 하면 2차, 3차 수술까지도 시행을 하고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생존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재발한 종양을 완전히 절제 대신 여러 군데 가 있거나 뗄 수 없는 아주 위험한 위치에 있거나 하면 수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자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수술 전에 종양을 완전 절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난소 환자의 건강관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끔씩은 이제 내가 많이 먹고 잘 먹고 하면 암세포도 자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상관없는 것이고요. 환자분의 그 건강 상태를 최대한 건강하게 유지하셔야지 치료에 대한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손상된 이제 항암 치료로 인해 손상된 조직들도 재생이 빨리 되고 합병증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골고루 충분한 식사를 하시고, 운동도 중등도 유산소 운동은 내가 말은 할 수 있는데 노래는 할 수 없을 정도의 숨차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하실 수 있게, 운동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못지않게 중요한 것으로 권고가 되고 있고요. 이게 제 진료실 뒤에 이게 붙어 있는데요.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암 예방 수칙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지켜가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8일이 세계 난소암의 날이었습니다. 난소암의 진단과 치료 과정이 꽤 길기 때문에 수술과 그다음에 항암 치료, 유지요법을 이렇게 하는 기간이 꽤 길어서 환자분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재발을 경험하시게 되면 또 수술과 항암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절망하시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난소암의 완치를 말하기는 이르지만 지난 20년간을 돌아보면 난소암의 생존율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고 지금도 다양한 많은 신약들이 임상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니 포기하지 마시고 난소암 치료에 적극적으로 의료진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